어느 날 아침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은 집에 그대로 있었고 지갑도 신분증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발적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을 축소했고 주변 사람들은 곧 돌아올 것이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이유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으며 불안해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고 말이죠. 2025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 이곳에서 20년 넘게 작은 미용실을 운영해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정, 올해 54세였습니다. 미정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었고 밤 8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고 동네에서는 친절하고 믿음직한 원장님으로 통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딸 한서윤을 혼자 키우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미정은 26살에 서윤을 낳았습니다. 당시 남편이었던 사람은 서윤이 2살 때 집을 나갔고 그 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혼자가 되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주말에는 파티 행사장에서 헤어 메이크업 일을 맡았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딸이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으니까요. 서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미정은 작은 미용실을 얻었습니다. 5년간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미래 미용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가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직접 돌렸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무료 커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미용실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미정은 늘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서윤 앞에서는 밝은 얼굴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누구보다 기뻐했고 아파서 누우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미용실 일이 끝나면 서윤의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마다 추가 일을 찾았습니다. 미정에게 서윤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았고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윤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미정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으니까요. 서윤은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2025년 서윤은 28세가 되었고 작은 광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미정은 이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출도 절반 정도 갚았고 미용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3월 중순부터 미정은 낯선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집에 들렀을 때 미정은 평소와 달리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을 때 미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을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고요. 해외에서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급여도 괜찮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의정부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정은 진지했고 서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새벽 미정은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그녀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오후 미용실에 들렀다가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핸드폰, 지갑, 열쇠까지요. 서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고 무덤덤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자발적 가출 가능성이 높다는 말,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위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이유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며칠 전 어머니가 보였던 불안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전화, 갑작스러운 일자리 제안, 그리고 실종. 서윤의 가슴 속에는 묵직한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서윤은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커져갔고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진실을 찾겠다고요.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성인의 자발적 이탈은 범죄가 아니라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이 다투지 않았냐고,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냐고, 남자 관계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그때마다 아니라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면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서윤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상사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신입인 그녀가 중요한 프로젝트 기간에 장기 휴가를 낸다는 것, 그것은 팀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일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약 수첩, 고객 명단, 영수증 더미. 서윤은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추적한 결과 서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실종 전 한 달간 평소와 다른 패턴이 보였습니다. 의정부역 근처 커피숍에서의 결제, 생소한 식당에서의 식사, 그리고 실종 사흘 전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지하 식당에서의 마지막 결제. 어머니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요. 서윤은 그 장소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커피숍에서 서윤은 아르바이트생을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양복 입은 남자와 여러 번 왔었다고요. 남자는 항상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여성은 긴장한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식당 주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단골이었고 종종 다른 중년 여성들과도 왔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분위기였다고요. 서윤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구로구의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이었고 지하에는 작은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식당 안에서 서윤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를 안다고 이름은 하두철이라고 했습니다. 인력 소개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년 여성들에게 해외 취업을 알선해 준다면서 자주 이곳에서 미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전부터요. 서유는 하두철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에도 공식 사이트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 호텔 미용사 구인, 고수익 보장, 숙식 제공, 달콤한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의심스럽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사기 같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은 그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가능성에 매달렸습니다. 서유는 경찰서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하두철이라는 이름과 확보한 정보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 가출이 아니라 범죄라고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그제야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두철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그 일자리를 선택한 것은 아니냐고요. 서유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발적이라니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형사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들이 이런 제안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잔고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출 상환으로 거의 바닥이었던 그 숫자가요.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어머니의 방을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하두철 글로벌 인력 컨설턴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서유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두철과 거래했다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쪽지를 보냈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한 여성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두철 때문에 언니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여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박현주였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2년 전 하두철의 소개로 태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호텔 미용사 자리라고 했대요. 월급도 300만 원이 넘는다고 했고요. 언니는 당시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구원처럼 보였다고요. 출국 후 한 달간은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곧 돈을 보내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것이고 해외에서 발생한 일은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대요. 태국 경찰에도 연락했지만 언어 문제와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진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갇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서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두철은 조직의 말단일 뿐이라고, 그 위에 더 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절망했습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단서는 끊겼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꿈, 그러나 서유는 달려가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휴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업무에 지장이 크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머니를 찾는 데 드는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어머니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결국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5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유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보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어머니였습니다. 유나라고 부르는 그 떨리는 목소리를요. 어머니는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유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고 집까지 단 한 번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정말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여인 모습으로, 하지만 살아서 돌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서유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돌아왔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돌아온 걸까요? 서유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왔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그날 밤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공허한 눈빛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유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무사히 귀가했으니 사건은 종결이라고,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항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52일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냐고요. 서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자주 깨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이 안아주면 한참을 떨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어머니가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가 샤워하는 동안 빨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옷에서 떨어진 작은 쪽지였습니다. 주름지고 낡았지만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번호가 포함된 외국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려던 혹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은 그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베트남 국가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고 베트남어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화하는 한서윤이라고 이 번호를 어머니의 옷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여기 있었어요. 우리 같이 있었어요.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말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응우엔이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호치민에 있는 공장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나가려고 하면 맞았다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착했다고, 자기를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풀려났을 때 이 번호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응우에는 덧붙였습니다. 자기는 한 달 전에 탈출했다고, 지금은 고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다른 한국 여성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위치를 물었지만 응우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호치민 외곽의 공장 지대였다고, 큰 건물이었고 경비가 삼엄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풀려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침묵하는 걸까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서윤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엄마, 응우엔이라는 사람과 통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쪽지를 어떻게 찾았냐고, 전화는 왜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겪은 일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경찰에 다시 신고하고 범인들을 잡아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들은 계속 감시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끌려갈 거야. 서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왔는데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조건부로 풀려났다고, 입을 다물고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조건이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조직을 배신하면 다시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건네받았다고, 그 안에는 서윤의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끔찍한 거래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살고 싶었어. 너를 다시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서윤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며칠간 서윤은 고민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고 혼자 힘으로는 조직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현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언니를 잃은 그 여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베트남에 있었다는 것, 의무행과 통화한 것, 그리고 조직이 계속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요. 현주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이제는 제대로 싸워야 할 때예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무엔에게 다시 연락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찾아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현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일주일 후 5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가족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하두철이라는 이름, 비슷한 수법, 동남아로 끌려간 가족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년 여성이었고 SNS나 구인 광고를 통해 접근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언론에 알려야 해요.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서유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 방송사 탐사보도팀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의무행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며칠 후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하고 싶다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싸워야 해요. 우리가 침묵하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희생돼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중년 여성을 노린 해외 인신매매 조직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정치인들은 대책을 약속했고 경찰은 뒤늦게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유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지만 예전처럼 말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기가 겪은 일을 서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고요.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 경찰과 공조하여 호치민 외곽의 공장을 급습했다고, 그곳에서 한국인 여성 6명을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핵심 인물 몇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두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서유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구출된 사람들의 회복, 범인들의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고 그 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의정부 미래미용실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였고 간판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안에서는 장미정이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놀림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미소 안에는 예전에 없던 깊이가 있다는 것을요.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서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판은 석 달 전에 끝났습니다. 하두철을 포함한 조직원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범들에게는 징역 12년에서 15년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진술했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빼앗긴 시간을, 남겨진 상처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정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서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라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구출된 6명의 여성들도 모두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은 이제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박현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서윤도 퇴근 후 자원봉사로 그 일을 도왔습니다. 서윤의 회사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던 동료들도 방송을 보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안했다고, 몰랐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상사는 서윤을 별도로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럽다고, 회사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있으면 서윤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윤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 왔어? 밥은 먹었어? 서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엄마는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 돌아왔지.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서윤은 오랜만에 응우엔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응우엔은 고향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파는 가게였고 장사가 제법 잘 된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응우엔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때요? 서윤은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응우엔도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강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정부는 해외 취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력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점은 있었고 변화는 더디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되었습니다. 서윤과 피해자, 가족들이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서윤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로는 잘 안 나와서 글로 썼어. 서윤은 방에 들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약한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맙다고, 딸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고, 앞으로는 더 강하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는 약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평생 싸워왔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였어요. 우리는 함께니까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숨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1년 후 미정은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살아남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미정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서윤은 지금도 매일 어머니와 통화합니다. 별일 없어도 그냥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냐고, 오늘 뭐 했냐고, 저녁은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평범한 대화들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윤과 미정은 믿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울 겁니다.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봄날의 오후 미래 미용실 앞에서 미정과 서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함께라면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